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3월 7일 날 가락청소년회관에서 저희가 조합원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 및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그때 그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워낙 처음 해보는 거라 화면도 조악하고 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하는 거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날 이렇게 발표된 순서 중에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저희 소개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많은 조합원분들이 그거 말고 결론부터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분가 변경 가능성의 그 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조합정상화 모임 소개는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분가 변경 가능성의 그 폭을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정상화 모임 소개를 제일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요 3번에 대한 거, 조분가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김영민 조합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건 뭐 제가 촬영하는 거여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뺐고, 그 다음에 성립교회 관련된 거 안효상 조합원님이 해주셨는데 요 부분도 뺐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찾아보자. 내가 버린 권리라 가지고 제가 이게 사업비가 2020년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올해 지금 평형명령 신청에서 나온 책자에서 달라진 부분, 증가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크게 6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671억 증가했는데 한 5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해놨고,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요 세부 내용은. 철거비는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교회 벼상비를 포함한 각종 보상비가 126억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기타 비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약 77억 정도 저희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금융비는 1276억이 증가했다고 잡아놨는데, 세부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지금 조합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오긴 올 건데, 그 전에 이걸 만들으라고 해서 일단 약 10% 정도를 어떻게 한번 줄여보겠다라고 했고, 사실 이게 배고픈 집행부라고 잡아놓은 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황당한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선 한 300억 정도를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정비사업비 전체에서 줄일 수 있는 게 한 56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60억은 비례율로 보면은 우리 조합 전체 재산은 2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27.8% 되고, 이게 조합원 분양가를 이걸 만약에 줄인다면 조합원 분양가를 약 8.3% 감액할 수 있는 폭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조분가가 25평 기준 6억 9천, 거의 7억인데 이게 평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 6억 4천, 한 5천만 원 줄어들죠. 33평은 9억에서 8억 3천, 7천만 원 정도. 38평은 10억 2천에서 9억 4천. 이렇게 6천, 8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렇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포맷은 앞으로도 계속 요 포맷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비 이렇게 금액을 줄이면 얼마가 우리가 조분가가 변명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 구정 연휴 때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2개의 카카오 대화방에서 한번 저희가 조합원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재미삼아 해본 건데, 이렇게 쭉 했을 때 이 결과가 1위로 4,900에서 5,000이 250만 원이 하고, 4,500에서 4,900만 원이 일단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동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이 표였는데, 이 표가 이 금액에서 합산된 표의 사람 숫자에서 가중치를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108명이 총 투표를 하셨는데 평균 4,8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화요일인 2월 17일 오후 2시에 이걸 조합원들한테 알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글을 썼죠. 즐거운 명절 되고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네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틀 뒤인 2월 19일 날 저녁 6시가 다 늘 이때 문자를 보냅니다. 조합은. 그때 보내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평형 변경 신청 관련 책자를 각 조합원들한테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그걸로 해라.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온 거 보면 책자 다 받으셨죠? 평형 변경 신청 책자.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이렇게 일단 59A 같은 경우에 7억 600, 84A형이 9억 600,
100일형이 10억 260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템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것만 봐서는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저 타입도 참 뭐지 평형이 이게 몇 평인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덧칠을 해놨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충격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일반 분양가가 얼마고 우리 조합원 분양가 얼마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제가 좀 전 표에서 조합원들의 생각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에 의하면은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가 한 4,800만 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반 분양가 요번에 예측해서 추산액이 나온 걸 평균 내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그래서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평당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우리 조합의 정비 사업에서 수입이 얼마가 증가하고 그 수입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이익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결국 조합원 분양가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건데, 이걸 보면 이 일반 분양가에 원래 제가 이게 100만 원, 700만 원 올릴 경우로 가정해서 이게 설명을 했어요, 당일날.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뭐 33평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눈높이는 이미 5천에 가 있는데 왜 발표자인 당신은 300만 원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느냐, 이거는 치워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우고 일단 이거를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릴 경우를 가정을 해서 수입 추가 목록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300만 원 이상 4,300만 원이죠. 그럼 수입추가 368억이고, 만약에 5천만 원 올리면 5천만 원 일분가를 계산하면은 총 수입이 1227억이 늘어납니다. 이 1227억만큼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되면 33평 기준으로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억에서 1억 8천이 떨어진 거죠. 이것만 했을 때. 물론 이제 5,500만 원, 6천만 원도 시뮬레이션상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6천만 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만 한다면 원래 기존의 조합원 분양가였던 31평 5.3억의 회기예요. 그러면 우리 조합이 여태까지 사업을 솔직히 개판으로 했어요. 그 4년 반을 땅을 그냥 놀리고 이주시킨 다음에 그렇게 개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 3천을 회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분양가가 6천만 원까지 엄청나게 높아진 데서 기인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시장이 좋아져서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 이익은 조합원들이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사업비 조정 560억에 했던 거랑 일반 분양가 조정했던 효과를 만약에 합친다면, 아까 요거는 아까 제가 했던 거죠. 이거를 두 개를 합친다면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이게 300만 원 올칠 때는 928억이 절감이 되고 비례율 46% 엄청납니다. 우리 조합의 조합 총자산이 2천억이니까 928, 46.2%가 개선이 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15.47% 감행이 되고, 그랬을 때 33평 기준으로 9억이었던 조합원 분양가가 7억 6천, 약간 1억 4천 정도 다운됩니다. 불과 일반 분양가를 300만 조정했을 때. 근데 아까 어떻게 했죠? 일반 분양가 우리 조합원들의 눈높이는 5천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4,300이 아닌 일단 4,500으로 하면 1,174억을 절감을 해서 그대로 가면은 33평 9억 기준으로 7억 3천, 1억 7천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25평은 6억 9천에서 5억 6천. 물론 아직 이전보다는 1억 3천이나 증가했으니까 아직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합이 지금 제시한 6억 9천보다는 많이 줄어들죠. 만약에 이게 조합원들의 눈높이인 5천만 원, 그러니까 1분가를 1000을 조정을 한 경우는 1788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6억 3천이 됩니다. 25평 기준 4억 9천. 그래도 지금보다는 25평 기준 2억, 그 다음에 33평 기준으로 2억 7천 정도 줄어드니까 이 정도면 좀 그나마 안정이 될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만약에 뭐 5,500, 지금 5,500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보다 높게 분양하는 서울시에 뭐 그 중심가라고 할 수 없는 곳에도 이렇게 분양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걸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타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합 2,400억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5억 4천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2020년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5억 3천을 했던 것보다 불과 1,000만 원 인상이 되고요. 25평도 거의 유사합니다. 4억 2천. 38평에 6억 2천이니까 38평은 그때 제 기억에 거의 6억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인상이 됐네요.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 조정 효과를 전부 그 목표를 다 달성하고 일반 분양가를 5,500으로 한다면 요 정도 과거 수치 회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5,500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6천하고 6천에 했을 때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요걸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 조정 효과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걸 합치면 3천억이 절감이 되고요. 이 경우 33평 기준 오히려 5억 3천보다 8천만 원이 떨어진 4억 5천이 됩니다. 25평 기준은 3억 5천이고요. 이것도 한 8천만 원, 7천만 원 떨어진 거죠. 38평도 약 9천만 원 정도 감액된 5억 천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일반 분양가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분양가를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공사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걸 결국 허그에다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치상으로는 이게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조정이 되면 우리 조합원 분양가는 마구 확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합원들이 깜짝 놀랄 이 금액을 조합원들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명절이 지나자마자 툭 던져놓은 거예요. 참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래놓고 지금 조합 측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관리처분 인가를 부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처분 인가가 우리 조합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조합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동의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두면 관리처분 인가 부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이 휘청휘청 되겠죠. 아무튼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돼서 저희는 조합임원 해임 및 선임총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알려드린 것처럼 일단 조합 측 3명하고 저희 조합 정상모임 측 3명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정기적인 미팅 플러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수시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이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를 어디까지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조합이 그리고 그거를 안 했을 때 조합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협의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합위원 해임총회를 발의하는 거는 조합 집행부의 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협의회에서 우리가 조합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를 실행할 수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칼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권한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조합 집행부가 변화될 언제든 우리가 해임청회를 개최하게 하겠다.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임청회는 조합원의 10% 발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임뿐만 아니고 선임을 포함해서 다른 안건이 포함되면 조합원의 20%가 발의를 해야 돼요.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135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처분 총회 및 착공 직전에 해임총회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26년 3월에 준비하면 결국 이 총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는 법원의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해도 빨라야 7월에서 9월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7월이나 9월에 가서 그때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 판단을 받아도 실제 총회 개최 시기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합위원 해임 총회를 위해서 해임 발의서 양식을 제가 카카오톡에 올려둘 거고요.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요거 좀 많이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전자투표 발의서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제가 보낸 우편이 도달하신 분은 안 쓰신 거예요. 그럼 좀 써주시고 자기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감되시면 오늘이라는 거는 3월 7일이었는데 해임총회 발의서를 꼭 작성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꼭 지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인감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인감 증명도 효과가 없습니다. 법에 지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급한 거 일단 얘기했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 들어갑니다. 지금 정비사업비를 우리가 통지를 받았는데 2021년하고 2026년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정리해서 엑셀로 그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 이걸 보고 사실은 이 편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2월 23일 날 어느 조합원님께서 저한테 보내신 우편이에요. 사실 이 우편물을 보고 저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최근에 편지로 해임 발의서가 도달하는 속속 도달하고 있거든요. 해임 총회 개최 요구서.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총회 개최 요구서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2월 23일 보냈고 제가 받은 거는 3월 3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편지는 없고 이렇게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2장 편지가 쓰여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현 조합을 신뢰하고 무작정 찬성과 동의를 수년간 반복했더니 이번에 조합원 평형명령 신청하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오른 거 보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합원들 단체로 모여서 협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집행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쓰신 거는 뭐냐면 이분이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 전화번호를 다 차단해 놨거든요.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그러니까 이분이 제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 책자를 받아보고 조합원들이 난리 나서 카카오톡에 불이 났잖아요. 그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조합원들이 한번 단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주셨고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3월 7일 관악청소년회관에는 줄 잡아서 200분이 넘는 분이 오셨고요. 거의 자리가 물론 빈자리는 있었습니다만은 뒤에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분들도 있었고 나가시고 들어오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30에서 250분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관심이 있게 다행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설명회의 제목을 제가 내가 버린 권리라고 줬습니다. 왜 내가 버린 권리라고 줬냐면 우리 조합은 하지 않아도 되는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배 불려진 가격을 했어요. 이거를 총회 상정하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반대하면 사업 지연이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죠. 사업 지연은 결국 조합은 손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OS가 개입을 해요. 대규모로 30명, 50명씩. 그리고 OS가 설득을 하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결국 조합 정상화 모임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죠. 그래서 안건이 통과가 돼요. 결국 그렇게 통과된 게 철거비, 지작물, 범죄 예방, 이자율, 연임 다 통과시켰어요. 통과 안 된 게 없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되면 2020년 조합원 분양가 폭탄으로 돼서 돌아옵니다. 과연 우리가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까? 2029년에 입주해야죠. 근데 2030년도 사실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사태는 내가 조합원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버린 권리라고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2020년 관리처분 총회 당시 대비 현재 우리가 받은 내용이 금액이 총 4,894억이 증가했어요. 근데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회에서는 요것만 아마 이제 책자에 있기 때문에 이 과거 데이터를 아실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100%, 이 관리 2020년 대비 현재가 100% 인상이 되거나 금액적으로 50억 이상 증가한 항목만 뽑아놓은 거고요. 총 25개 항목이 그렇습니다. 금액은 4,960억이 증가했어요.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 중에 대표적인 거 6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건축시설 공사비, 이게 시공사 건설비입니다. 2020년에 3,080억이었는데 요번에 5,55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470억이 증가했고 80%가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730만원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공사비가 우리만 오른 게 아니고 지금 시공사 협상당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시공사는 76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 측은 720만원으로 제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730만원이 아니 감안해서
일단 요번에 그 책자를 만들어서 보낸 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사비가 단가만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공사 계약에 파는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도 있지만, 이번에 올해 우리가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면 당장 현찰로 박아야 되는 계약금 대출 10%, 그 다음에 부동산원에서 시공비를 검증을 하는데 그거에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 여부, 이런 것들이 건설사랑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게 72억 5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27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억이 증가했고요. 퍼센테이지로 268% 증가했으니까 배수로 하면 4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근데 참고로 미래시험에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도움 주는 회사가 미래시엠입니다. 그 미래시엠의 박전무가 실무자예요. 이 박전무가 조합장하고 총무가 했던 대화가 바로 정비시설공사가 공사업체 대화시 선정지 했던 대화인데요. 그 내용의 골자가 이겁니다. 아니, 얘들은 지들이 그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지들이 어깨동무할 것,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총무가 내가 막 뭐라고 했다, 요 녹취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녹음이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들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18년 1월 15일 이사회가 끝나고 박병호 전무랑 양미경 이사, 장영우 조합장이 이렇게 추가로 이제 후담을 하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박 전무가, 아니, 정비시설 기반시설 같은 건 왜 정해진 업체가 1위 업체 정해줬대요. 하기도 전에. 근데 걔가 자기네들이 공고했다.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입찰 자격 조건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줬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조합이 공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건을 자기네가 했으면 어깨 동무하고 들어올 업체랑 짜고 들어와야지. 이건 뭐냐? 이 A 업체가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70억에 입찰을 낼 거니까 니네는 이렇게 해서 71억에 내.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야 라고 짜고 들어왔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좀 다음에 그 사람들 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미경 이사가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단 얘기죠. 결국은 양미경 이사는 얘들이 혼자밖에 안 들어온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조합의 입찰은 2개 이상의 업체가 복수 응찰을 해야 됩니다. 그 혼자서 들어오면 단독 입찰이 안 돼요. 단독일 경우에 2번 이상 하고 그때 임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만 들어와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70몇 억이었어요. 아무튼 그 금액, 그렇게 중요하고 큰 금액을 할 업체를 이미 정해놓고 걔들이 짜고 올 업체를 안 데리고 와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합니다. 박병호가 조합에 불신만 키우는 거 아니야. 무기질 도료도 그렇고. 이날 무기질 도료도 선정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한 3, 40억 될 거예요. 이것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됐어요.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병호가 계속 얘기했죠. 그거 토요일날 나와서, 토요일날 일부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자료 이거 때문에.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다시 봤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깜짝 놀랐겠죠. 이거 어느 70몇 억을 주면서 뭔가 페이백을 받거나 뭔가 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됐잖아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서 나온 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270억이에요. 이것만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달 입찰하는데 무기질도료도 그렇고 정비기반시설 이 중요한 거 2개도 다 그랬다는데 다른 거 안 그랬을까요?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철거비. 철거비는 우리 조합은 2020년 가시처분 총회 때 약 100억 좀 넘었죠. 그랬는데 이게 요번에 2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14억이 증가했어요. 증가액 퍼센테이지로 보면 110 몇 억이고 증가액이 2배가 된 거죠. 110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과연 근데 이게 다일까? 우리 조합의 철거비 인상의 역사를 보면 2008년에 49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 계약이 잘못됐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철거 계약은
토지 크기로 하는 게 토지 크기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조합은 토지 크기로 계약을 했어요. 사실 우리 조합 구역 내에 큰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워낙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 기준으로 했어야 되고 어느 전문가가 김상현 전문부사였어요.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제 기억에 이거 10m이면 다 할 수 있는 철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49억 5억에 다원 E&I랑 철거 폭력 깡패 적준의 후에 다원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장영호 조합장이 115억으로 증가를 시키죠. 기존 계약을 폐기하고 계약을 수정하면서 철거공사 쪼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계약을 건축물, 지작물, 범죄 예방으로 나눴습니다. 나중에 더 나가서 범죄 예방 준비까지 또 쪼갰어요. 이거는 6천만 원, 이거는 13억에 쪼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다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철거비를 100% 인상해달라고 미친 소리를 했었죠. 그래서 2024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관악청소년회관 청소년센터 거기 총회장에서 제가 그 철거 현장 소장이랑 그 총회장에서 좀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철거 현장 소장이 뭐 그 콘크리트 포크레인에서 라면 봉지까지 털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니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말아라 당신들 이거 우리 다른 업체 찾아서 할게 그만하고 나가라 그러면 니네보다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싸웠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 조합원들이 이따 다 승인해줬어요. 높은 퍼센테이지로. 내가 벌인 권리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승인해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49억이 229억이 됐어요.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 제가 이게 범죄 예방 준비에 녹음 얘기해놨죠. 이게 다 철거공사에서 쪼개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 49억이 115억이 되는 단계에 범죄 예방 준비에 대한 건데 요거는 녹음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FX선거 그걸 갖다가 좀 보존해주면은 좋은 여기 비대위를 갖다 해지시키겠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대위에 해지시키고 제가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 이런 이거 지금 범죄 예방하고 그 세입자 조사 그거를 해준 거잖아. 여기서 세입자 조사 해준 거다. 이게 이 세입자 조사 해준 거 요 부분 때문에 장영호 조합장이 뇌물수뢰로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소해서 재판을 받았던 게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 아무튼 좀 큰 데 있어요. 거기서 인지수사해가지고 재판까지 갔던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검찰이 뇌물로만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사가 그랬습니다. 뭐냐면 문제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제기되지 않은 거를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기되지 않은 게 뭐냐 세입자 조사 용역할 때 잘못된 아까 공고를 자기네가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했고 금액도 엄청 불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임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죄가 났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 해주는데 이 새끼들 돈만 툭툭 먹어서 이 새끼들은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냥 저게 계속 뒤에서 이제 조종하고 부지런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세입자 조사 얼마나 걸렸지? 세입자 조사 얼마나 걸렸지? 세입자 조사 1억 5천인가? 예, 정확히 1억 8,700 나왔습니다. 부가세까지. 세금까지 모두 1억 7천인가 부가세까지. 부가세는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은 그걸 일을 준 거 아니야. 그러면 경험을 아직 이렇게 세입자 실제로 입금비가 얼마 주고 이 새끼들 다 붙이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1억 8,700을 주었는데 이 돈만큼 다 안 들어가는 거를 장조합장도 아는 거예요. 그건 인건비니까. 이거 5, 6천밖에 안 나갔을 거예요. 나머지 다 그냥 추가로 더 준 겁니다. 뇌물은 아니겠죠. 배임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데 이게 뭐 계속 녹음을 틀 수는 없고 말씀드리면 같은데 장영우 조합장하고 도현 이사하고 했던 데한테 그 장조합장이 이렇게 합니다. 그 업체한테 6천만 원 돈을 줬다. 용역이 6천만 원이야. 그게 참나 무슨 소리야. 지금 공짜로 쓴 게 아니라 6천만 원 돈 주고 쓴 거야. 용역비 계약까지 했는데. 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계획 수립하고 본체하고 원래가 그게 6억이야. 6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획 수립하고 본체가 뭐냐면 여기에 범죄 예방하고 범죄 예방 준비하고가 아닙니다. 범죄 예방이 본체고 이게 준비가 범죄 예방 준비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또 녹음 내용이 나오면 범죄 예방하는 데만 원래 6억이면 다 하는데 뚝 떼어서 이거 하는데 6천만 원을 더 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하는데 6억 주는 애들이 이걸 공짜로 해주는데 6억 천만 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떼가지고 1차로 발주해도 그거 해주는 거다. 원래는 범죄에 입찰하면서 그 업체 공짜로 해주는 거야. 그 장조합장이 공짜로 계약 수립은 공짜로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겨우 얼마에 했냐? 이 본체만 13억 6천인가 줬어요. 그리고 이거 6천만 원 또 줬어요. 그래서 14억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14억이 들어갔죠? 이게 229억이 다가 아니에요. 14억을 넣으면 243억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10몇 억이면 된다. 10몇 억이면 되는 조합의 철거공사를 243억이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이 돈을 한 푼도 못 건져요. 왜? 이미 다 줬거든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줘서. 제가 이때 이거 동의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80%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결국 조합원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자, 우리 조합을 청구했던 다원, 이금열은 철거목역이 쪼개기로 유명합니다. 가재울 4구역이 옛날에 방송에 JTBC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구역이 비례율이 82%였는데 82%여서 난리가 났었답니다. 떨어졌다고. 조합원들이 돈 다 뺏겼다고. 근데 사실상은 60%였대요. 뭐 다른 거 다 수치 조정해서 그런 거죠. 우리 조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조합은 사실상 비례율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5억이면 6억 뺏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보상 문제. 우리 손실보상비가 2020년에는 126억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25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125억이 증가해서 증감률은 100%입니다. 이게 고향교회하고 성립교회에다 퍼준 게 가장 문제가 큰데요. 일단 고향부터 말씀드리면 서성원 이사님 하셨던 말씀이 당시에 고향교회 협상당의 일원이었답니다. 근데 고향교회에다 협상을 잘하려고 유사한 크기의 다른 구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줬던 보상 금액을 가져와서 고향교회한테 어느 정도라고 협상을 제시했더니 고향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소리냐? 조합장이 얼마 준다고 했는데 그랬대요. 그게 6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63억인가 했는데 이 고향교회는요. 해바라기 연립의 앞에 있는 허름한 상가에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는 사실은 권리금을 빼면 주택보다 결코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택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렇고 성립교회에 대해서는 안 여사님이 설명했는데 이거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청구권 소송 얘기까지 있는데 요 설명을 드리면 청암교회는 2022년 8월 17일에 계약을 했어요. 이 청암독서실이란 건 뭐냐면 성림교회가 예배를 드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은 성림교회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구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청암독서실이라는 장소를 구해서 거기를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를 이주하기로 했어요. 근데 청암독서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교회가 처음부터 워낙 장소가 비좁고 주차 공간도 없고 그래서
원래는 예배 공간하고 교인들이 모이는 공간하고 쪼개서 일단 교인들이 모이는 공간을 청암 독서실로 임대를 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1,60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약 기간을 4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잔금인데 이미 9월부터 성린교회는 이주를 안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우리 조합원들 중에 성린교회 교인들도 많고 좀 거기에 저 사업을 운영을 책임지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났었어요. 성린교회가 이주를 안 한다더라. 그러면 조합은 이 계약금 2천만 원을 날릴 것이냐 아니면 잔금을 지급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랬었는데 이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1,500만 원 지급했어요. 중개했으니까 당연히 줘야겠죠. 그 다음에 2011월 14일부터 11일까지 총 2024년 1월까지 14번 2억 5천의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골 때리는 거예요. 24년 1월 15일부터 조합이 임차료를 안 줘요. 안 주고 오히려 건물주한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패소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겠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소송을 제기합니까? 근데 제기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2월부로 임차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합 측은 너 그냥 보증금 줘, 이 건물주한테 보증금 2억 먹고 퉁치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몰치다가 손실 마감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성린교회 임시처분과 관련해서 조합이 성린교회랑 다시 협상을 했잖아요. 과거에 협상을 해서 공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4억 7천을 성린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 뭐냐면 그때까지 냈던 임차료, 그 다음에 보증 떼인 2억 플러스 알파 그거를 4억 7천으로 본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성린교회가 우리 조합한테 받는 160몇 억인가? 뭐 거기에서 성린교회가 그만큼을 보상해 주는 걸로 아마 합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로 죽어도 손해가 끝이 아니었죠. 4년을 다 내라고 했으니까 법원의 판결로 남은 기간 임차료 전액하고 미지기간의 이자 합의 대략 6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의 기존에 냈던 거랑 앞으로 낼 거랑 해서 합의 한 8억 8천 돼요. 그래서 성린교회가 책임져야 4억 7천 대비 4억이 증가했어요. 이 돈은 누가 책임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했던 거예요.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했지만 요때 그 당시에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있던 내용을 아까 안효상 조합원께서 발췌해가지고 한 건데 조합장께서 만약에 이 교회에 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잔금을 안 치르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거를 그런 그 합의 없이 조합장 독단으로 이거를 실행을 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조합장의 배임 아니냐. 결국 그 배임 때문에 발생한 손해니 조합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설명이 안효상 조합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결국 교회 보상은 이렇게 262억이 됐고요. 근데 이 교회 보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린교회 저가로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105평인가 매각을 했고요. 고향교회에 33평의 보유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줍니다. 저희 조합 보유지가 특이하게 25평 아닌 33평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고향교회 목사님이 쓰시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걸로 해서 보유지로 주기로 이미 약정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고향교회 아까 얘기했던 고향교회와 해바라기 빌라 감정가가 심하게 불경합니다. 해바라기 사람이 사는 공간이 훨씬 내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됨에 불구하고 상가가 그 어름한 건물에 있는 상가가 훨씬 감평을 높게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교회 모두 성립교회는 아래쪽에 고향교회는 저 위에 큰 도로 바로 옆에 최적지를 양도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비 인상 줄여서의 네 번째 기타. 이거 보면은
사후 환경영향조사 영역비가 3억 5천이었는데 32억이 됐어요. 무려 9배가 된 겁니다. 거의 10배라고 보이죠, 눈으로는. 28.8억이 진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이게. 뭔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물어놨어요. 아직 답을 못 받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예요. 기타 영역비, 기타 부담금, 기타 사업비. 이게 두 개 기타죠. 기타 영역비가 13억 7천이었는데 88억이 됐어요. 5배. 5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6배가 된 거예요. 기타 부담금, 인입 부담금이 5억 3,700이에요. 근데 이게 27억이 됐죠. 그래서 22억 3천이 들었어요. 이것도 4배가 는 5배가 됐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없었던 게 28억이 생겼어요. 도대체 기타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 기타 용역비에는 우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인입공사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입 말고 다른 인입이에요. 우리 조합은 재개발 촉진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역 선까지 들어오는 가스, 전기, 그 다음에 수도 이런 거를 관이 혹은 그 업체가 직접 해주게끔 아마 법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입공사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인입공사비 60억이 이게 과거에 한번 잡혀서 우리가 문제를 삼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 60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는 아니겠군요. 아무튼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왜? 그 돈도 결국 우리가 내야 하기 때문이죠. 사업비 계산을 대체가 누가 했냐? 이미 한 번 해본 관리처분이에요. 2020년에. 그때 누락친 것이 실수고 무능한 거죠. 일부러 증액시킨 거라면 욕심입니다. 자, 사업비 인상 주요사의 5번째, 금융비입니다. 금융비는 사업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수로 암거 이설 문제가 조합이 바보같이 일을 처리하면서 조합원들을 알면서도 이주시킨 큰 책임 때문에 금융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제가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2023년에 찍었던 유튜브 보니까 그때만 해도 400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발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합이 지금 계산되어 나오는 게 1276억입니다. 아무튼 이게 금융비예요. 근데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써놨지만 그 내용은 따져봐야 되겠죠. 그 사업 지연의 원인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 이미 지연됐어요. 이미 물을 엎질렀어요. 누군가가. 근데 누가 엎질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비싼 도자기를 깼어요. 아이에게 그 도자기 값을 배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냥 그 아이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고 조심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깬 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 아이를 어디다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실수 인정해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라면, 남의 집 애라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 도자기 값을 다는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에도 물려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조합의 사업지연의 원인의 80% 90%는 조합이 수로암거 이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이주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엎지는 게 과연 조합 집행부만의 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인가 11월 달에 있었던 총회 안건인데요. 그때 조합인 이 집이 추가 대출 대여 변경의건에서 이자율을 7%였던 로 한정되어 있던 거를 올려준다고 안건을 올렸어요. 실제로 이게 나중에 CD금리가 3.8인가 3.9까지 올라갔었을 거는 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7%를 넘어갔어요. 아니 이미 7%도 높은데 이게 CD금리가 올라가면은 7%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으니까 은행이 올려달라고 그랬나 보죠. 근데 그거를 덜컥 조합은 이걸 수용해가지고 안건 상정을 했고 이 안건에 조합은 여러분들이 동의한 거예요. 물을 엎지른 거는 조합 집행부도 엎질렀지만 조합이 하는 거는 무조건 믿고 따라주고 그거 동의해주면 사업이 지연된다고 믿었던 조합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업비 인사의 주요 6위 사실은 저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배고픈 집행부 1, 2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처리비 등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15억이 있던 게 60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참. 그 다음에 총회 비용 및 참석 조합원 교통비가 27억 6천에서 60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우리 조합은 2008년부터 조합이 승인이 났고 2025년까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한 18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발생되는 돈이 27억이에요. 근데 사업이 지금 4년에서 4년 반 늘어난 거예요. 근데 늘어난 게 32억이에요.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여유있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을. 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75억이었는데 이걸 360억으로 잡았어요. 무려 285억이 증가했습니다. 385억. 5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유있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놨겠습니까? 결국 이 한 가지로만 조합원 분양가 한 세당 5천만 원이 증가되는 요인이 된 겁니다. 사업비 추정이 장난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총회 비용이 참석조합비 교통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대부분 총회 하면은요 조합원 하면 수억 원씩 총회 비용이 든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총회비가 2억 들면 그 중에 80%는 OS 비용이에요. 나머지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총회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 한 번 부르는데 500만 원씩 줘요. 아주 이상한 또라이 와가지고 사회 보고 그러잖아요. 걔들 사회 주는데 500만 원씩 줘요. 그런 거 줄이면 2천만 원이면 총회 충분히 열고 OS 필요한 인원 소수만 돌리면 그거 합쳐서 3, 4천 원이면 총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의 OX였어는 S 이게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자, 이 S가 등장하기 전이 1기. 우리 조합은 1기, 2기, 3기로 나뉩니다. 2016년 7월에 S가 등장했는데 그 이전에는 OS 용역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가 우리 조합이랑 계약을 했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제 S가 등장한 2기는 S가 우리 조합에 등장을 했고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기 전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2017년 10년 7월에서 2019년 12월인데 발톱지 시기 전문회사인 BS케어가 우리 조합이랑 OS 용역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BS케어에서 파견한 사람이 S입니다. 이 S가 이때 등장해서 우리 조합에 OS 용역을 하는데 이후로는 OS 회사랑 계약하는데 우리 조합의 OS 회사랑 A 회사랑 계약을 해도 B라는 회사랑 계약을 해도 C라는 회사랑 계약을 해도 모든 용역은 S가 다 총괄해서 지휘를 해요. 팀장이 돼서. 사장은 따로 있는데 팀장이 돼서 S가 다 지휘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3기. 이 S가 이제 그게 용역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됐어요. 조합원 지분을 사가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는 S가 조합원이잖아요. 그리고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조합이 OS 회사랑 하는 게 아니라 OS 개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OS 개인이 30명이다. 그러면 조합이 30개의 계약을 하고 50명이다. 그러면 50개의 계약을 해요. 근데 다 이게 1대1로 계약을 하잖아요. 1대1로 계약을 다 해도 언제나 S가 그 OS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은 통상 OS 비용이 일반적으로 15만 원일 때 15만 원, 16만 원일 때 우리 조합은 18만 원씩 줘요. OS들한테. 그런데 S는 팀장이라는 그 타이틀로 23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OS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 S는 1월 3일부터 시작해요. 먼저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 조합은 OS 역사는 S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사업비로 S한테 월급 많이 준 거예요. 네. 자, 사업비 주요 사례 6. 여전히 배고픈 집행부 2. 추진위 운영비 조합 사업비의 조합 운영비가 47억이었는데 이게 83억 5천이 됐어요. 36억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예상할 당시에 우리가 2025년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총 사업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추진위원 시절부터 25년까지. 근데 26년 현재 예상하기를 29년 입주한대요. 4년 늘었잖아요. 4년 늘었는데 36억이 증가해요. 1년에 9억씩 증가하는 겁니다. 4년 증가에 조합이 30억. 조합이가 1년에 9억? 웃기죠. 얼마나 여유있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 그리고 조합 및 법무 영역비. 이게 20억이 50억이 돼요. 30억이 증가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심한 소송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암독서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약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4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경매를 신청했었어요. 이거는 이 경매 신청한 상대방이 조합원이었어요. 조합 임원이었습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고소하는데 돈 많이 썼어요. 조합원 6명인가한테 벌금 300만 원인가 250만 원 내게 하려고 6천만 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명도 소송은 더 웃깁니다. 이미 이사를 한 조합원한테 명도 소송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법무법인 돈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20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30억이 증가를 한다? 이게 무슨 정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20년에 20억보다 더 증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아까 조합원들한테 33평 기준 4억 7천만 원이 증가하는 조합원 분양가를 공시하면서도 우리는 더 써야 돼, 돈.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예산은 여유있게 잡고 우리는 풍족하게 써야 돼. 조합은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열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전히 배고픈 집행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합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그러면 우리 조합원은 관리 처분안을 동의를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착공을 하겠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계약을. 그럼 조합원 분양가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후 1분가가 상승이 되더라도 이거는 시공사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사업비는 널널하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관리처분안을 우리가 부결하면 관리처분안을 재수립해요. 그러면 사업성이 악화될 겁니다. 이 걱정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추가 사업 지연이 돼요. 허구 보증 연장이 지난 5월에 끝난답니다. 보증기간이. 그럼 연장을 하는데 과연 연장에 수월할까? 라는 걱정이 되고 대외적인 사업 신뢰도가 하락하겠죠.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안에 동의해야 될지 부결시켜야 할지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 게 있어요. 동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좀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아주 후진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딱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해요. 먹으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 그래서 음식 맛이 왜 이렇게 없냐? 그러니까 그 음식이 맛없는 거는 조리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식당의 책임이다. 누가 이렇게 돌렸다고 하던데 딱 그 표현이 맞아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주어졌고 그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음식은 후지고 맛도 없는데 안 먹으면 다른 밥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람들이라면 책임져야죠.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만두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두거나 해임시키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해임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참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 오늘 발표했던 정상화 모임 소개를 하면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신뢰하시면 됩니다. 허위라면 저는 바로 고소당합니다. 몇 차례 고소를 당했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고소당할 걸 대비해서 그 데이터 모두 엑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동남아는 대한통운을 다녔고요. 2017년에 퇴사를 해서 재직 중에 따놨던 걸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구형내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때는 구형리도 몰랐고요. 그것 때문에 조합원이 됐습니다. 해외에 지내다가 2005년에 귀국했고 아무런 조합에 관심이 없다가 2014년부터 조합 업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계진 조합장, 이미전 조합장, 장영호 조합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제가 그때 대우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저 혼자 좀 파봤어요. 그러면서 2017년부터 조합의 구조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 조합의 지금은 거의 안 들어오는 밴드인데 여기에 제가 2017년 9월 29일에 올린 글입니다. 대우는 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가.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쭉 쓰고 이 요약의 출처는 클린업 시스템의 회의록하고 법원 판결문,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기록 검색,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합은 이미정이 대우한테 보냈던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거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합이 이상하구나 라고 느꼈었고 2017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웠어요. 근데 싸우기 전에는 사실은 저 조합한테 계속 대화하자,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만들어 다오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가능하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그런 판단을 한 이후에 제가 법적인 소송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 정상화 모임의 목적이 뭐냐? 저희가 조합을 장악을 목표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방해하나요? 방해를 했다고 조합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방해를 했는지는 한번 좀 증거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조합 정상화 모임이 각종 이권에 개입을 했다? 이권에 개입을 했으면 저희가 그 이권을 개입한 쪽에 돈을 썼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개인 돈 써가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불합리한 계약을 찾아내고 그 구조를 개선해서 결국은 조합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업의 이익은 조합원에게 오게끔 만드는 게 조합 정상화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약 3년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읽었는데 참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어떤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을 통해서 내 기분을 만족하거나 신경질 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게 진정 뭐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종종 중간 과정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정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 이렇게 만든 사람들 감옥에 꼭 보낼 거야. 이런 얘기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책임자를 감옥에 보내서 얻는 게 뭡니까?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쁜 거 해소만 하겠죠. 그게 아니고요. 자, 이권에 개입해서 돈을 버는 거? 돈을 벌려면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죠. 이 대조하는 제가 비대위, 조합정상 모임을 왜 합니까? 그리고 내가 조합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합장이 돼서 이거를 막 휘두르고 싶다. 그게 아니고 사실 저는 어떤 분이 조합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분한테 조합장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했었고요. 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겁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서 결국에 그 이익을 조합원들이 가져오게끔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자, 좀 거의 1시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토요일에 했던 것보다 짧으니까 이 내용을 좀 제가 보내드리는 교환하고 같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